네, 오늘은 문장의 짜임새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문장의 짜임새라는 것은 문장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문장의 종류가 어떻게 짜임이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논하는 게 문장의 짜임새예요.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네, 첫 번째 혼문장과 그 다음에 겹문장으로 나뉩니다. 혼문장이라고 한다면은 혼문장은 말 그대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주술 관계가 딱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이에요. 반면 겹문장인 경우에는 주술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더 쉽게 생각해서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나타나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네, 문장 구성이고요. 겹문장인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의 구성을 말합니다. 겹문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겹문장은 또 이어진 문장이랑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즉 안긴 문장, 아는 문장으로 나뉘어요. 그 혼문장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들어보면은 네, 뭐 나는 밥을 먹었다와 같이 나는 밥을 먹었다와 같이 주어와 이 주어에 상응하는 서술어가 딱 한 개 존재하는 이런 문장 구성을 바로 혼문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겹문장 같은 경우는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겹문장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나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라고 해볼게요. 이게 왜 겹문장이냐? 자, 일단은 겹문장인 경우에는 주술 관계가 두 번 이상이라고 했는데 들어갔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가 바로 나는이죠. 들어간 주체가 나는이니까. 근데 두 번째로 뜨거운에 해당하는 뜨거운 주체가 뭐예요? 바로 물이죠. 뜨거운 주체가 바로 물이기 때문에 이 물애가 주어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는 물애, 나는에 대응하는 서술어는 들어갔다. 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물에는 부사어잖아요. 네, 물에는 부사어인데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어디에 들어갔다 라는 문장과 물이 뜨겁다, 물이 뜨겁다라는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물이 뜨겁다라는 문장이 나는 어디에 들어갔다라는 문장 안에 들어가면서 이런 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문장이 합쳐져서 한 문장이 됐는데 여기서 주술 관계가 나는에 해당하는 서술어 관계가 들어갔다고 뜨거운에 대응되는 주어가 물에라는 거지 이 큰 문장, 하나의 큰 문장 안에서는 나는이 주어, 뜨거운은 관형어, 물에는 부사어 들어갔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한다면은 나는은 주어, 뜨거운은 관형어, 물에는 부사어 들어갔다는 서술어인데 이 주술 관계를 따질 때에는 나는에 대응하는 서술어는 들어갔다고 물에에 대응하는 서술어는 뜨거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술 관계를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주술 관계와 주어 서술어는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주술 관계라고 했을 때
찾아야 될 거는 먼저 서술어가 됩니다. 근데 서술어를 형성할 수 있는 거는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겠지만은 동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 플러스 서술격 조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나 혹은 명사 플러스 이다가 붙여져 있는 관계라면은 이것은 서술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 그 서술어에 대응되는 주체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에 대해서 뒷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네, 그래서 이어서 혼문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혼문장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즉 주술 관계가 딱 한 번만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어와 서술어가 딱 한 개씩 있다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필수적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생략될 수 있죠. 우리가 평상시에 철수가 밥을 먹는다 같은 문장도 내가 밥을 먹는다와 같은 문장도 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죠. 밥 먹는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는 생략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선 서술어는 생략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밥을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먹는다라는 서술어가 꼭 필요하다고요. 나는 밥을 먹었는지, 요리했는지, 버렸는지 서술어가 없이는 문장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술 관계를 찾을 때에는 서술어의 개수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술어라는 것은 더 쉽게 생각하면은 동사와 형용사와 혹은 명사 플러스 조사의 관계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몇 개 있는지. 혼문장은 서술어가 단 한 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장에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조사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동사든 형용사든 명사 플러스 조사든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 플러스 조사가 한 개 이상 찾기 어렵다면은 그 문장은 혼문장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봅시다. 철수는 주말에 집에서 영화를 본다. 여기서도 동사, 형용사 혹은 명사 플러스 서술격 조사인 케이스가 딱 한 번 본다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혼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봄에는 꽃의 향기가 곳곳에 퍼져 있다라는 문장도 퍼져 있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동사도 형용사도 명사 플러스 이다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문장도 바로 혼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혼문장은 서술어의 개수가 딱 한 개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견문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견문장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술 관계가 혼문장과 달리 2번 이상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2번 이상이니까 2개가 아니라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한 2~3개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서술어가 점점 많아질수록 문장은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의미 전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2개 아니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견문장은 즉 주술 관계가 2번 이상 맺어져 있는 짜임새이기 때문에 견문장은 찾을 때 서술어가 2개 이상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술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문장의 성분으로 찾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더 쉽게 생각해서는 아까 혼문장에서 말했듯이 동사나 형용사나 혹은 명사 플러스 서술격 조사가 명사 플러스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게 2개 이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그 문장을 봤을 때 동사 혹은 형용사 혹은 명사 플러스 이다가 2개 이상 찾을 수 있다면 그 문장은 견문장이 됩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철수는 집에 가고 영희는 학원에 간다. 해서 철수는 주어, 집에 가고, 네, 영희는 주어, 학원에 간다. 즉 동사 가다가 2개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견문장이 돼요. 그리고 영희는 올해 운세가 좋기를 바란다. 영희는 올해 운세가 좋기를 바란다 해서 보면은 좋다 라는 형용사, 바란다 라는 동사가 2개가 있죠. 지금 동사랑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달가 2개 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영희는 올해 운세가 좋기를 바란다도 견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주술 관계를 파악하고 싶다면 좋다, 뭐가 좋냐? 그 주체가 운세가가 되니까 얘가 주술 관계를 맺고 있고요. 바란다, 누가 바라냐? 바라는 대상이, 그러니까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는 영이기 때문에 주술 관계가 영희는 바란다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견문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견문장은 크게 2개로 나뉘어요. 이어진 문장과 네, 안긴 문장, 아는 문장. 뭐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이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어진 문장은 주술 관계가 이런 식의 배치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주술 관계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술 관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안긴 아는 문장은 주술 관계가 하나가 끝나기 전에 그 안에 또 다른 주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큰 주술 안에 작은 주술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큰 주술 관계가 바로 아는 문장이고 이 작은 주술 관계가 그 아는 문장한테 안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문장을 우리는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요. 큰 문장을 바로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한번 세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안긴 아는 문장에 대해서 한번 세세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진 문장은 아까 말했듯이 주어 서술어 방식으로 구성된 문장을 말해요. 즉, 절 2개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술 관계가 서로 어떤 의미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졌냐, 종속적으로 이어졌냐 라고 말해요. 네.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두 절의 한 문장 안에 존재하는 두 절의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의미에서. 무슨 말이냐? 여우가 하품하고 나비가 난다. 여우가 하품했다는 이 주술 관계의 절과 나비가 난다라는 이 주술 관계의 절, 이 2개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우가 하품을 해서 나비가 난 것도 아니고 나비가 날아서 여우가 하품한 것도 아니고 이 2개의 의미 관계가 바로 독립적인 관계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치를 바꿔도 큰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비가 날고 여우가 하품한다. 여우가 하품하고 나비가 날다. 의미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 밑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주어, 서술어. 철수는 도착했지만 선생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다. 에서 보면은 철수가 도착한 거랑
선생님이 도착하지 않은 거랑은 어떠한 관계가 없죠? 철수가 도착해서 선생님이 도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철수가 도착한 것도 아니라고요. 두 개의 의미가 서로 독립적이라고요. 그런데 이 독립적인 관계이지만은 그냥 단순히 나열했냐, 아니면 벗을 썼냐, 대조했느냐, 이 절의 의미랑 이 절의 의미랑 뒤에 절의 의미가 차이가 존재하느냐. 여우가 하품한 거랑 나비가 나는 거는 어떠한 차이점을 찾기 힘들죠. 하지만 밑에 대조의 경우에는 철수가 도착한 거랑 선생님이 도착하지 않은 거랑은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미, 고, 으며와 같은 걸 쓰면 네, 나열을 의미하고요. 지만, 은하와 같은 어미를 쓰면은 대조의 의미를 갖춘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시작을 할게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한번 자세히 보면은 똑같이 이어진 문장이니까 문장 구성 자체는 주술 관계예요. 근데 두 개의 절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따라서 원인과 이유, 배경과 상황, 양보, 중단 전환, 정도의 심화, 의도, 목적, 조건 가정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거를 다 외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고요. 몇 가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일 태풍이 와서 배는 출항을 취소했다. 에서 보면은 여기서 주술관계,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두 번 딱 보이니까 여기서 끊기면은 주어 서술어 배는 출항을 취소했다. 이렇게 주술관계가 두 개인데 태풍이 왔기 때문에 뒤에 오는 주술관계인 배는 출항을 취소했다에 영향을 주죠. 태풍이 왔기 때문에 취소한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처럼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배는 출항을 취소해서 태풍이 왔다. 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장을 바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일 태풍이 와서 배는 출항을 취소했다를 보면은 이 해당 절이 뒤에 오는 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얘가 이 문장의 의미를 유도한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왔기 때문에 배가 취소된 거니까 이 관계가 둘의 의미 관계가 원인 이유 관계라는 거예요. 배경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배경 상황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침 밥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치킨을 사오셨다. 네, 여기서는 동사가 두 개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 앞의 절은 주어가 생략돼서 없어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혹은 철수가 밥을 먹었는데 처럼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서술어, 즉 동사, 형용사, 명사 플러스 이다 관계를 두 개 이상을 찾으면 돼요. 지금 먹었는데 그 다음에 주술 관계를 보이죠? 여기서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치킨을 사오신 거냐는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과 이유 관계는 아니라고요. 내가 마침 밥을 먹었는데 내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배경인데 아버지가 사오셨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아버지가 사오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똑같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죠? 아버지가 치킨을 사오셨는데
마침 밥을 먹었다. 랑 마침 밥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치킨을 사오셨다. 랑은 의미가 약간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상황이 네, 됩니다. 그리고 한번 양보도 봅시다. 노인분들이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게 여러분들은 양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장에서 말하는 양보라는 것은 네, 여기 밑에 쓰여 있듯이 밑에 안 쓰여 있네요. 네, 밑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양보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굽혀서 남의 의견을 쫓는다. 즉, 자신의 주장보다는 남의 의견을 따른다. 라는 게 양보예요. 즉, 타인의 주장을 더 중요시 여겨주는 것. 타인한테 내 의견을 양보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네요. 즉,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체온을 측정해주세요는 왜 이게 양보가 되냐? 그쪽이 아무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주장을 먼저 받으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체온을 측정하라는 나의 주장을 먼저 따라라 라는 의미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보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왜 주술 관계가 되냐? 네, 급하시더라도 측정해라 라는 주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바로 양보 관계를 갖고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뒤에 애들도 네 가지도 다 똑같습니다. 한번 예문들을 보면서 눈에 익히시는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기 밑에도 써놨지만은 의미 관계와 관련된 이 어미들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 원인 이유, 배경 상황, 양보, 중단, 전환, 정도의 심화, 의도 및 목적, 조건 가정이 어떤 의미 관계인지를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외울 게 적어져요. 외울 게 많아지는 공부는 공부하기 싫어지게끔 만드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관계에 두 절의 의미 관계에 익숙해지세요. 아, 양보란 이런 관계를 양보라고 하는구나. 예, 익숙해지신다면은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접했을 때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네, 이 이어짐 연습하기는 뒤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우리가 이어서 암긴 문장, 아는 문장에 대해서 수업을 합시다.